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희숙입니다. 사람이 정말 믿을 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건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와 함께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며 치밀하게 계획된 그들의 계략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배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희숙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남아 두 아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장을 다니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챙기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피곤했지만 두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겐 그 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요. 큰아들은 학업에 많은 열의를 보이며 성적도 뛰어났고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살아오며 느낀 게 있는지 몰라도 아등바등하며 학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키운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 같아 자랑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비로소 제 인생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끼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일했습니다. 드디어 큰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제 인생이 드디어 평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다가오던 며느리가 점점 냉담해졌고 큰아들도 제게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긴장감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큰아들과 며느리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제가 한 말을 반복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대놓고 제 앞에서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라며 빈정거리기 시작했고 큰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맞장구 치며 맞아 요즘 어머니께서 자꾸 중요한 약속을 잊으시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게 정신과의원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치매가 오는 연령이 많이 빨라졌고 자신들이 고기에 이것저것 많이 놓치고 건망증이 심한 제가 치매 같다는 말이었죠. 저는 평생을 일해오며 직장에서도 몸은 힘들지언정 정신머리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기에 치매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나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제 자신을 더 돌아보며 놓치고 있거나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제 동료들도 그렇고 제 스스로 보아도 저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고 아이들은 그래도 한번 정신과에 가보기를 지속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치매 이야기를 하는 자식들의 성화에 모시겨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치매 전 단계는커녕 전혀 치매 의심 증상도 없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아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큰아들은 엄마 그게 진짜 맞아요? 우리가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머님을 모시기엔 너무 바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진료를 받다는 의사도 내가 보기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 엄마 나이대 되면 요양원에 많이들 들어간다는데 요양원에 가는 게 어때요? 엄마를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고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는 치매가 있어요. 엄마가 치매 증상으로 어떻게 될까봐 나는 걱정돼서 그래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제 존재를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니? 나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마치 제가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치매 노인이라도 되는 듯 저를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게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사람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등의 일화를 들며 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이 모든 것이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들에게 따졌습니다. 너희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나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잖아요. 이제 저는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요양병원 입원이 아니란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 제 재산을 모두 그들 손에 넣으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다니. 하지만 그 분노는 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제 앞에서 돈을 두고 나가거나 물건을 어딘가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는 어머님, 돈을 어디다 두셨어요? 분명 이곳에 있었는데 또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며 제게 비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찍어두곤 했습니다. 큰아들도 이런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제게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한 후 그 약속을 하루 전에 몰래 바꿔놓고 제가 그 약속을 잊었다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교묘하게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제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증거들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음흉하게 계획된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싸우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의 정신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에서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그 증거들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물 중에는 제가 헛소리를 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담긴 녹음 파일과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팀은 그들의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영상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일부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방에 가두고 오랜 시간 후에 문을 열어주며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연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분석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영상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며 큰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싸움 끝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제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저희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큰아들과 며느리가 제 곁을 떠난 후 집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켜놔도 그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방마다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 흔적들을 보며 저는 가슴 아픈 기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린 시절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그들의 열병을 간호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들은 잊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겐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웃들은 큰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슬쩍 저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제겐 그 시선들이 참기 힘들었고 그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조롱하며 비웃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이 꿈에서조차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깨어나서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는 그 꿈이 떠오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은 끝없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제가 혼자서 살아가야 할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 자리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저는 그날도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작은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주변의 풍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저처럼 혼자 남겨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금 그들이 떠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조롱했지만 저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외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꿈속에서도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그 느낌을 곱씹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꿈에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 삶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아갔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승리한 후 큰아들과 며느리는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했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처음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해칠 수 없었고 저는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다가와도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친절하게 다가올 때조차도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열고 교류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처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강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제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큰아들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이었고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TV를 끄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와 그의 삶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삶에서 끝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삶을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제 삶을 온전히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속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통해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처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